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 근처에 있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윤용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개해 주신 대로 약간 그냥 이런 어떤 제품 디자인보다는 좀 더 큰 의미의 그런 디자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시티 디자인 쪽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스마트 시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그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라는 건 어떤 것이며 그 안에는 어떤 디자인적인 그 고려가 이렇게 녹아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부제로 좀 가져온 제 거는 이제 디자인 싱킹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약간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거의 대부분 이제 생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 쪽 그 강연이라서 이미 디자인 싱킹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그쪽은 좀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디자인 싱킹 개념이 어떻게 이런 시티 디자인에 녹아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조금 특화됐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부임하기 전에, 2018년에 부임하기 전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 공과대학교에서, 기계항공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고요. 그렇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한 8년 반, 9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런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 사이즈는 작지만 거의 도시국가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카이스트에 와서도 지금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교수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꼭 싱가포르에 가서 그쪽에 이제 제 학생들도 있고 연구 시설도 있어서 방학 때는 그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에는 싱가포르에 가서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아시죠? 전 싱가포르 못 들어봤다. 예, 싱가포르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스마트 시티 그 키워드는 디자인 베이스에서 특히 디자인 싱킹의 그런 컨셉에서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그런 스마트 시티를 특히 동남아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며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하는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혹시 싱가포르 그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랑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싱가포르이 그래도 동남아 국가잖아요, 그죠? 저기 계시고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GDP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네. 그럼 대부분 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한 GDP가 이제 국민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예, 국민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거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높은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에 맞춰서 생활비도 항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 나라긴 한데 예, 런던이나 이런 데 같이 예.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서울만 봤을 때는 싱가포르 못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싱가포르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인적 자원만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예. 싱가포르이 독립한 지 이제 50년이 막 넘어갔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좀 늦게 독립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때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못 살았어요. 예. 그 이콴유 수상이 독립할 때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지도 제 발표에서 좀 보시면 잠깐 엿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소개는 드렸지만 지금 난양공대에도 재직 중에 있고요. 이런 연구 활동 외에 3D 프린팅이나 이런 뭐 센서 연구 활동 외에 스마트 시티 특히 그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테크 엔터프리너십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게 이런 인큐베이팅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싱가포르 얘기 말씀드렸는데 왜 싱가포르이고 왜 아세안이냐 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 뉴스에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들어보셨어요? 신남방 정책? 네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신남방 정책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선포한, 어떻게 보면, 예, 정책인데요. 그때의 신남방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이, 네, 동남아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서두로 왜 싱가포르이고, 이런 디자인 싱킹과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왜 싱가포르이고, 왜 동남아시아인지에 대해서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저도 뭐 가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남아시아를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세안. 예, 아세안은 이제 인도 오른쪽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 빼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 예, 뭐 태국, 필리핀까지 이렇게 해서 아세안 주요 국가들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아세안 주요 국가들이고요. 뭐 라오스나 뭐 다른 나라들, 캄보디아라든가 뭐 브루나이 뭐 조그만 나라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제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에서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 자료지만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특히, 근데 코로나 때 자료는 이제 확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보셨을 때, 말레이시아도 거의 5%에서 뭐 적을 땐 4.5%,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예. 이 얘기는 예전에 저희가 동남아를 생각했을 때 못 사는 나라, 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게 좀 틀려졌어요. 저도 가보니까 동남아의 주요 그 도시들은 거의 서울같이 좀 많이 화려하고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서울 못지않은 메트로폴리탄 도시고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예전같이 이렇게 뭐 도로도 안 깔려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제3세계 국가 이미지가 저도 많았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인건비가 너무 쌌기 때문에 중국에서조차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동남아로 많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이동이 됐는데 요즘은 또 다시 인건비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좀 뭔가 기술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장 개척보다는 이제 생산 기지로서 활용을 했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동남아 분들이 오셔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일도 하시고 아직도 그런 컨셉이 많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010년부터 많이 급격히 변화가 돼서 동남아라는 시장을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시장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 기반에는 그런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중산층이 많이 두꺼워졌고요. 그래서 그런 중산층들이 소비를 좀 하게 되면서 이제는 서로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역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구수는 지금 아세안 인구수는 6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6억 3천에서 5천만 명. 이 아세안으로 묶은 이유가 한 3, 4년 전에 아세안이 경제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세안 국가들끼리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제 제한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아세안 국가들끼리라도 베트남에서 해외 송금할 때 송금 액수라든가 송금 건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베트남 안에서만 사업하면 괜찮은데 저희 같은 한국인이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할 때 베트남에 아무리 베트남 사업이 잘 돼서 아무리 자본이 축적돼 있어도 이걸 끌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잘 돼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우고 베트남에서 번 돈들을 자유롭게 지금 아세안이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으니까 EU같이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동거래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국으로 갖고 오는 그런 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세안 외국가들하고는 다 그런 협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다이렉트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베트남에서 많이 벌더라도
예, 많이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략들을 저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 지금 이런 경제가 통합이 되면서 6억 3천만 명이 세계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고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적으로 제일 큰 시장은 어디죠?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어디죠? 인구적으로 경제 규모 말고 예. 중국이죠, 그죠? 예, 중국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인도고, 예, 그렇죠.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아세안입니다. 특히 아세안은 그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양쪽 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아세안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은 이미 많이 열려 있고, 또 인도 시장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아세안 시장이 좀 떠오르는 그런 좀 신흥 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뭘 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항상 뭐 세계 3위, 1위 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는 것들이 이런 정치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사업 환경, 그 다음에 경제, 네, 환 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국가 신용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싱가포르는 이 모든 분야에서 거의 세계에서 1,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 이런 나라들이 사업하기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허브로 해서 게이트웨이로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에서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고요. 예,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기술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특히 한국에 있는 기술들이 한류가 뭐 BTS만 뜨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류 기술이나 특히 미용, 그 다음에 K-뷰티라든가 요즘 K-방역, 의료도 많이 뜨고 있는데 예, 그런 쪽에도 많은 기회가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미지도 많아서 한국에 있는 기술 베이스의 창업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 아세안 쪽에 진출을 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아까 말씀 요즘 디자인이 그냥 디자인만 뛰어나서 생각할 수 없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근간으로 이루는 시대에 당연히 이 디지털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위에 슬라이드랑 비교해 봤을 때 위에 슬라이드는 거의 뭐 점수들이 낮았는데 이런 디지털 경쟁력은 아세안이 의외로 많이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거의 세계적인 상위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세안 국가들은 그 인구 분포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개드리겠지만 60% 이상이 15살에서 30살 정도 되는 젊은 인구들이고 그분들은 PC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OTT, 오버 더 탑이라는 이런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핸드폰에서 서비스 받는 그런 핸드폰 중심의 셀폰 중심의 세대가 됐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바로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전화기 뭐 이거 하다가 뭐 삐삐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뭐 컴퓨터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대가 다 좀 공유했잖아요. 근데 아마 아세안 국가는 거의 대부분 그냥 바로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에 이 익숙함의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을 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싱가포르가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이 PPP라는 건 소비자 구매력 지수인데요. 이제 버는 만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연봉 대비 뭐 생활비 수준이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의외로 연봉 대비 생활비가 낮다는 거죠. 한국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한국보다 구매력 지수가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창업 환경 밸류도 한국보다 인구가 거의 6분의 1 수준이죠. 뭐 6분의 1 넘어가죠. 싱가포르는 600만 정도 되니까 예, 뭐 훨씬 작은 나라인데 이런 스타트업의 밸류만 봐도 벌써 5배 정도 더 크게 경제적으로 뭐 크게 뭐 이런 대기업까지 쳤을 때는 뭐 한국이 더 크지만 이런 스타트업을 봤을 때는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 특히 그 글로벌 세계화 지수 같은 거는 뭐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동서양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덱스 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국력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인데요. 네, 이쪽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화도 좀 그렇고요. 예. 이 기업 활동을 할 때 문화적인 게 많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언어적인 거야 뭐 이제 앞으로 구글 트랜슬레이시 점점 이제 인공지능으로 진화가 되면 많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문화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이랑 일을 하기 너무 어려워해요. 예, 여러 가지 이런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중간에 브리칭 역할을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런칭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자금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6억 3천에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월드뱅크에서 1위를 받았는데 그렇고 뭐 정부 지원도 많고 정부 지원 우리나라도 많죠. 예, 이런 상태고 뭐 원만 스타트업도 많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유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정 프로세스라든가 행정 프로세스가 상당히 간소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내야 하는 그런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소득세라든가 주식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낼 건지 아니면 싱가포르 갈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이고 왜 동남아시아냐면 1번은 시장이 크다는 거, 6억 3천 시장이 있다는 거가 있고요. 지금 6억 5천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6억 5천 시장이 이제 막 이제 거꾸로 가는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신생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성장률이 5% 이상을 보이는 그런 신생 시장이고 더 매력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60%의 인구가 거의 젊은 인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든가 향후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좀 예인데 다 노인 사회죠. 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그쪽 이제 실버 산업들이 많이 좋아질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 나라가 구매력을 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려면 젊은 인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동남아는 좀 그런 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시장. 그래서 이렇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이 우리나라가 신남방 정책을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신남방 정책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 상대국이 있었던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제 4대 무역국인데 거기에 5번째 메인 무역국으로 아세안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남방 정책이 이런 경제적인 이유, 이런 이유로 많이 이제 주창이 되었던 거고요. 올해부터 더욱 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해서 이런 디자인 싱킹 아니면 제품 디자인 아니면 스마트 시티 디자인 모두 다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행정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에 있는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 도시를 캐피탈 시티를 다시 재건을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시 스마트 시티 모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긴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좀 관여가 돼 있어서 이제 원래 작년 12월 말 1월 초에 자카르타에 갔다 왔는데 그 후로 원래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그 사이 많이 지나갔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릴 거는 이제 디자인 싱킹의 휴먼 센터드, 인간 중심의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 제가 갖고 온 건 오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라고 싱가포르에서는 스마트 시티라고 안 하고요. 시티가 네이션이기 때문에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SN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좀 사례를 드리는 이유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의 선두 국가로 지금 뭐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시티들이 스마트화돼서 스마트 시티 되는지 봤을 때 스마트 시티 인덱스 1위를 지금 발표한 지 한 5년 됐는데 계속 싱가포르에 하고 있어서 그런 싱가포르의 케이스를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쪽에서 먼저 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건국한 지는 이제 1965년에 건국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산업화의 우리 예전 같이 산업화에 중심된 이런 발전 계획을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업화를 재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하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뭐 당연히 금융도시, 뭐 무역 허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을 리스트럭처링 해가지고 다시 구조를 바꿔서 이런 capability building and economic diversification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런 경제 구조를 좀 다각화해가지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무역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날리지 베이스의 이코노미를 하면 이건 뭐냐면 이런 정보화, ICT 산업의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많이 변형을 시켰고요. 제조도 스마트 매니팩처링. 우리나라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 고도화를 통해서 좀 의료 쪽 그런 산업을 그러니까 노동은 많이 적게 들어가고 좀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꿨고 최근에 스마트 네이션 이코노미라고 아예 명명을 해서 10년 정도의 우리나라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이 이렇게 10년 정도의 2025년까지 로드맵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이런 로드맵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자금적으로도 충분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한 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꾸준하게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발전시키기에는 좀 최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이 싱가포르에 이 버짓을 예산이 쓰인 걸 한번 보시면 요때쯤에 2010 요때 이제 스마트시티 하자고 나왔죠. 스마트 네이션. 이런 거버넌스에 처음에는 많이 쓰이다가 이때 한번 그 2011년 선거 때 폭동도 일어나고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집권 여당이 뒤집힐 뻔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야당이 이제 10% 미만을 가져가고 여당이 9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야당이 30%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이칸유당이죠. 그쪽에서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잘 챙겨야겠다 도시민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구나 해서 이때부터 예산을 시티즌 쪽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떠오르던 화두가 스마트 시티였고 그러면서 이런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016년 이때 보시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쪽하고 시티즌 쪽하고 그 다음에 경제 쪽에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는 많이 줄어들었죠. 제가 요때 갔는데 텍스 없을 때 가서 계속 요때 텍스 많이 걷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요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텍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다음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의 핵심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키워드로 스마트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그런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리딩하는 시티를 만들겠다 했고 그리고 여긴 이 키워드가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 솔루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실 거는 이런 건 그냥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요 커머셜라이제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냥 스마트시티를 자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의 목적은 모델하우스 같은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요게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이 싱가포르의 전략인데 보시면은 이 싱가포르를 레퍼런스 사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좋은 아파트 가면 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만들 때 하물며 아파트 단지만 지어도 거기 시공업체들이 많이 붙잖아요. 이게 컨소시엄이 붙는데 시티를 짓는데 새로 이제 개발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으면 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 친구들은 원래 스타일이 죄송합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 외주를 많이 줘요. 그게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을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물론 이 프로젝트의 주체들은 국영기업입니다.
근데 그 같이 하는 그런 외주 업체들은 여러분들 들어보면 다 아실 만한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인도네시아의 어느 도시에 입찰이 들어왔어요. 아, 우리 이 도시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스마트시티화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할래? 하면은 싱가포르도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전 세계에 스마트시티 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져가냐면 대부분 싱가포르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스마트시티를 새로 만들 때 세종시가 가져간 게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랑 또 인도네시아는 또 싱가포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부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랑 하겠다 해서 시작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데 싱가포르이 그만큼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명품을 이렇게 다 붙여서 만든 어떤 그런 모델하우스를 갖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인프라스트럭처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을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싱가포르를 레퍼런스 사이트로 발전시켜서 결국은 커머셜라이즈 하는 단계고요. 요게 이제 이네들의 플랜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마켓에 이 도시 전체를 수출하는 그런 모델로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런 디벨롭하고 테스트베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니면 혁신 디자인 관련된 일들은 이 싱가포르 안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들이 맡아서 이 안에 있는 학교들이나 연구기관들의 그 역량도 많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관심이 있으시면 싱가포르에는 국립대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NUS랑 NTU가 있습니다. 그래서 NUS랑 NTU의 세계 랭킹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돈 많은 나라에서 2개에다 투자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TU는 세계 랭킹 한 10위 정도 되고요. NUS는 한 12,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몇 년간 지금 계속 두 학교가 탑을 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시티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주제를 에너지, 얼반 모빌리티, 무인 자동차 관련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그 다음에 워터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쪽을 ICT로 이렇게 묶는 건데, 이걸 보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강연 많이 들으셨으면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런 모빌리티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워터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피지컬한 이런 게 있는 거를 ICT랑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되게 집약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ICT로 통합을 해서 이런 싱가포르는 그것도 있죠. 디지털 트윈 한 싱가포르 시티를 아예 그 사이버 공간에 만들어 놓고 도시 개발할 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네. 그래서 여기서 좀 디자인 싱킹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거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요 동영상이 좀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음성이 안 나오는데 좀 싱가포르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보면 여의도 같은 데인데요. 음성이 안 나오나요? 음성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음성 아까 나오는 거 체크했었는데요. 이분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그림에서 이런 싱가포르이 이런 파워 서플라이, 워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거는 CNBC에서 한 거라서 싱가포르도 있고 여기 싱가포르죠. 프랑스도 나오고 런던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음성이 안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외 마켓에 파는 건데 해외 마켓에서 파는 이런 데가 다 판 거예요. 지금 다. 아세안 마켓에 판 거고 아세안에만 판 게 아니고 중국 딴 데도 팔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팔고 이렇게
뭐 싱가포르 분들 워낙 비즈니스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이제 새로 인도네시아 수도가 되는 데입니다. 여기가 수도가 되는 데고 여기 자카르타는 여기죠. 여기였는데 자카르타가 하도 침수가 많으니까 여기로 옮깁니다. 여기로 옮기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스마트시티 하면은 주로 많이 들으신 얘기 여러분 뭐예요? 무인 자동차, 뭐 그런 5G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보통 기술을 얘기를 하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5G, 인공지능, 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그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런 거 인식 안 하고, 사실, 좀, 그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 그 스마트폰 보는 것도 힘드신데,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오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의 시민들의 구성원의 그런 에 맞게 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도시가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다. 지금은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테크놀로지 중심의 스마트시티입니다. 한국에서 스마트시티를 얘기할 때는 항상 테크가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테크를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버거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시민들이 이게 스마트시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둬서 인간 중심에 초점을 둬서 그런 게 스마트시티 인덱스에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아직 스마트시티 인덱스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은 그 나라들 처음엔 테크 중심으로 갔다가 다들 이제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왔고요. 이런 부분이 디자인 싱킹 부분이랑 연계가 된다는 건데 디자인 싱킹은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문제를 푸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 제가 졸업한 기계공학과 산하의 디자인 스쿨에서 개발한 건데요. 원래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제품을 뚝 만들지 말고 그 전에 고객과 공감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고객 입장에서 파악을 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파악을 한 후에 제품을 개발을 하자는 의도로 만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도시 디자인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고 요 장표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도시마다 어떤 도시들은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들은 항구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들은 뭐 의료 도시가 있고 뭐 그런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합니다. 에너지가 중심인 도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시티 싱가포르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전략은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 지금 어디서 많이 하죠? 서울에서 안 하죠. 그죠? 부산, 판교 어디서 하냐면 주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개발 안 된데 그런 데가 새로 뭔가 시스템을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기 좋아요. 싱가포르도 똑같습니다. 싱가포르 도시를 보면 센터에서 안 합니다. 센터에는 이미 들어가서 거기를 고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NTU 난양공대 근처에 있는 미개발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난양공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주롱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런 교통 허브라든가 두 번째 이제 CBD라고 하는데 그쪽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HDB라고 이제 주공 아파트인데요. 그런 주공 아파트를 좀 개발을 하고 학교 밑에 주롱 아일랜드라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포항 가면 이렇게 뭐 울산 산업단지 같이 거기를 이제 여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죠. 학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클린텍 파크라고 해서 무인 자동차랑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 NTU하고 클린텍 파크의 사이즈를 합치면 그 판교 신도시 2개 있죠. 그 2개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 10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그만 소도시가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시내 중심에 있는 게 마리나베이 샌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리나베이 쪽을 매립해가지고 새로 올리는 그쪽에 우리나라의 송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NTU의 스마트 캠퍼스를 스마트 시티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 NTU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클린텍 파크 있죠. 여기에는 빌딩이 NTU에만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200개가 300개 있고 지금 한 100개 정도 새로 지으면서
다시 진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하는 회사, 이런 하는 기관들은 이게 다 정보기관들인데요. NTU 안에 있는 정보기관들입니다. 정보기관들이 주관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글로벌 MNC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요거 틀고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예, 이게 NTU 보여주는 건데 지금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제가 이제 육성으로 해드리면 에코 캠퍼스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시티의 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면적이 예, 판교 신도시 한 2개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이런 에너지, 그다음 워터, 뭐 이런 웨이스트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난양공대에 많이 오셨어요. 스마트 시티 이제 세종이나 이런 데 하실 때 어떻게 개발을 하나 많이 오셨고, 네, 그래서 이런 여기 다 싱가포르 정부 공기업입니다. 예, 공기업들이 주관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예, 연구도 진행을 하면서 뒷단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뭐 시간이 얼마 남았죠? 예. 5분 남았나요? 예, 예. 뭐 에너지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하고 빌딩에는 BEMS라고 그러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해외에 있는 그런 노비아라는 지금 이번에 세종에도 사실 이쪽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려서 세종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무인자동차 실증 단지가 우리나라 치면 그런 게 이미 한 거의 8, 9년 전부터 많이 데이터 수집도 하고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2018년부터 무인자동차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부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무인자동차 택시가 옵니다. 이게 좀 규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일반 차량에 다닐 수 있게 하고 물론 연구가 이제 충분한 연구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해서 그런 거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은 예, MNC라는 거는 이제 되게 큰 대기업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롤스로이스 그런 데입니다. 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조감도인데 이 안에 뭐 무인자동차라든가 나비아라든가 이제 볼보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세이빙 그 파워 엘렉트릭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는 데는 뭐 슈나이더라든가 이런 글로벌에 잘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간 중심의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린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자꾸 올라가네.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무인 자동차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 무인 자동차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테크가 들어오면 겁이 나잖아요. 무인 자동차 타기 싫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고객들이 그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을 들릴 제일 최소화하면서 도시 개발을 하는 게 싱가포르의 이제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 그 고객의 그런 니즈를 정말 고객의 입장에 대어서 해보는 공감이라면 스마트시티의 핵심도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테크놀로지가 아닌 뭐 5G를 얘기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런 기술들이 이런 도시라는 피지컬한 공간에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도시민들이 편하게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예,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싱가포르이 잘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라는 거는 테크가 스마트하다는 게 아니고 패스트 어댑티브하다. 되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잘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지능적으로 변화가 되는 시티가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도 요즘은 이제 이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요즘은 고객 정보를 다 받아서 미리 제품 디자인을 할 때 6개월, 1년 전에 1년 전에 제품 제작을 하죠. 예, 1년 후에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어떤 뭐 뉴욕에 사는 시민들은 내년 겨울에 어떤 색상의 어떤 옷을 입고 하는지 이런 것들 디자인 파라미터들이 거의 이미 결정이 돼서 나오고 지금 이미 삼성은 뭐 S20 나와서 이제 S50 하겠죠. 그래서 이미 그때 1년 후에 고객들이 어떤 사양을 원하고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를 하는 시대에 스마트 시티 자체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이 사람한테 사람을 서포트하는 그런 도시를 생각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싱가포르이 스마트시티 인덱스에서 항상 1위를 하고 있고요. 올해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올해는 어떤 시티가 스마트시티 1위로 선정이 됐을까요? 뭘 했던 제가 싱가포르에 말씀드렸는데 예.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하드는 뭐였죠? 코로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의 스마트시티는 코로나를 가장 잘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에 한 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싱가포르이 됐고 싱가포르 중간에 노동자들이 확진자가 많아져서 확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영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좀 정부 정책을 잘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무서우니까 아마 곤장도 맞고 해야 되니까 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통제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아직 이제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이 1위를 했고 우리나라도 참 잘했는데 한국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뭐 아직 한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사실 스마트시티랑 많이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시티랑 많이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사람들을 트래킹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람들을 지키는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싱가포르에서 그런 건 참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시티를 잘 가꾸어 가고 있는 싱가포르이 이렇게 뭐 텐진, 뭐 광저우, 난징 이런 데도 다 계약을 해서 다 따고 있고요. 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다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싱가포르이 이런 스마트시티로서 위상을 잡아가면서 세계에서 이렇게 좀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오픈해야 될 거는 너무 국내 기업만 물론 국내 기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국내 기업, 해외 기업의 기술도 좀 이전받고 우리나라 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다 세계 최고라고 해서 오는데 실상 들춰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좀 세계에서 진짜 잘하는 대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디 내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네. 지금 가장 뭐 잘못된 게 하나 뭘 얘기했을까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거의 자문위원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많고 잘못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자문도 하고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여러 개도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계획도시 치고는 좀 명품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실망이거든요. 저희 봤을 때. 네네,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어떻게 많이들 좀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좀 개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싱가포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우수한 지도 세력들이 싱가포르는 정말 상위의 우수한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발굴해서 국가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행정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냥 그 사람 믿고 따라갑니다. 연봉도 뭐 거의 뭐 은행원들 연봉이면 거의 뭐 연봉 미니멈 5억이죠. 예, 5억 정도 다 주면서 이렇게 쭉쭉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연봉이 따로 책정이 안 돼 있고요. 전체 연봉의 상위 몇 프로의 에버리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비리도 없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비민주적인 국가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적인,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건 좀 잘한다고 보는 거고, 스마트시티 비슷한 맥락에서, 예, 그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안 되는 면도 그렇지 않을까. 예전에 사실 스마트시티 나오기 전에 이름 바꿔서 뭐 UCT라든가 뭐 비슷한 컨셉 많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계속 바뀌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폐해가 계획 수립해서 좀 하려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옛날 거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싱가포르는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 그런 겁니다. 예. 좀 근데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예. 좀 이런 도시 개발 정책이나 국가 개발 정책은 그런 정권을 막론하고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싱가포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싱가포르에서 네네. 그 코로나 대처 되게 잘한 나라 1위로 뽑혔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일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출근하려고 이렇게 거주는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싱가포르에서 네네. 많이 일을 하러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인구 유동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잘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인구 유동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예. 아예 그 다리가 두 개 있는데요. 이렇게 위쪽이랑 저기 예, 우들랜드랑 이쪽 투아스 쪽에 두 개가 있는데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류 이동만 허락하고요. 인력 이동은 다 막아버렸고요. 예. 공항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예. 어떤 점이 가장 잘한 잘 하는 거요. 뭐 통제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가 좀 쉬울 수 있게 트래킹을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택시 탈 때도 다 QR 코드로 보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여기 올 때도 저기 들어올 때부터 해서 계속 뭐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다 QR 코드로 찍고 들어갑니다. 예. 그거를 제가 여름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예. 되게 엄격하게 했거든요. 예. 지금은 안 간지 좀 한 몇 달 한 두세 달 돼서 모르겠는데 예. 그때 한창 이제 거기 보통 싱가포르는 이제 이런 그 최저임금 개념이 없거든요. 싱가포르. 그래서 그런 인도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부분의 그분들이 적게 월급 받고 일을 이제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머무시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원래. 근데 거기서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그분들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거기 이끼가 많이 끼는 나라인데 되게 깨끗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워커분들의 되게 고마움을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이제 막 학교도 막 더러워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청소도 안 되고 예. 뭐 그래서 아마 약간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그 크루즈선에 가둬놓고 계속 돌았잖아요. 예, 비슷하게 아예 가둬놓고 다 전체 이제 뭐 격리하면서 그쪽을 클리어아웃 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워커분들 외에 그 다른 분들은 확진자가 거의 뭐 하루에 10명 뭐 그때 이제 올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름이랑 봄 여름 사이에 예. 그때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 많이 죽었고 지금은 이제 확진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 지켜주고 하니까 한국이 좀 더 편하죠. 한국은 사실 제대로 안 하니까 뭐 쓰라고 해도 막 안 쓰고 막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한국이 더 편하긴 한데 한국은 약간 위험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저는 기반산업과에서 온 원기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단어에 좀 저는 주목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네. 강연 중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다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예. 지금 원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칼 폴라니가 이렇게 그 농경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고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나왔던 얘기, 네네. 어떤 엄청난 중세 시대가 깨어지면서 새로운 근대 사회로 나가는 그런 변화를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가 뭐 자본화되고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이런 엄청난 상황 변화 때문에 그분이 칼 폴라니가 주목했던 거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디지털 맞습니다. 세대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오히려 AI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가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감명 깊게 선생님 강의를 들은 부분은 이게 기술이나 이런 ICT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동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런 기술 때문에 사람이 종속되고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뭐 이 행정하시는 분들, 국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 또 이 기술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나가야 그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에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런 방향을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네, 강연 들은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네, 예. 많이 고민해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요. 저조차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예. 답은 딱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특이점이라고 하죠. 이런 인간이 이제 AI라든가 이런 기술에, 이런 지배당하고 종속되고 하는 그런 특이점이 시대가 와서 이게 인간과 기계가 대립했을 때, 기계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립을 했을 때, 아니, 로봇이라든가, 같이 이제 성장을 할 때, 거기서 대치 상황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온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인공지능 쪽을 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기계학과에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유학 갈 때 꿈은 인공지능을 하려고 갔었는데, 미국 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예, 그때 한창 뭐, 암흑 끼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즘 다시 막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들 잡아먹을 만한 그런 포텐셜은 있지만 현실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계산상의 문제라든가 데이터 처리 문제라든가, 데이터 처리하려면 또 에너지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퀘스천 마크긴 한데, 저는 요즘 조금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우리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런 논의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디자이너라든가 제품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공학자라든가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쉽게 알게 돼서 그 인공지능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사람 이해하듯이 이해를 해서 요게 인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다들 공론화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얘기는 거꾸로 어떤 특정 회사나 개인들이 이런 기술들을 독점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지배 구조로 만드는 것보다, 그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런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안 좋은 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쉽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그거를 그래도 몇몇이 독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는가 하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쉽게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예. 한번 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AI는 고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이제 윤리적으로나 또 보안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마저도 발전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렇게 사람의 생활이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금년도에 저는 그런 실험을 우리 사회가 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굉장히 복지를 늘리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어떤 기본소득 개념에 기본소득일 거냐 단순한 어떤 수당일 거냐 논의가 됐었는데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고도의 기술들 이런 걸 창출하는 산업들 AI를 하는 기술자들 이런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고요. 자율자동차가 택시 드라이버를 이제 대체한다면 택시 드라이버 그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생길 거고 일자리는 생길 거지만 결국은 기계가 계속 사람을 이렇게 잠시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잠식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복지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세금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로봇세 이런 거.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강연자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교수님 시간은 저희가 한 번 또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오늘 정말로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신 윤용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